안녕하세요. 2021년 24회차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을 위한 민법 강좌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번 강좌는 본격적인 기본 이론 강좌가 진행되기 전에 기초 강좌 시간입니다. 기초 강좌를 진행을 하기 전에 민법의 과목의 특성과 우리 시험을 비교해서 간단히 소개를 합니다. 본격적인 소개는 기본 이론 강의 시간 초입에서 OT 시간,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시험에서 민법이라는 과목은 어떤 성격의 과목이냐? 우리 시험은 1차와 2차로 구분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 2차는 상대평가로 진행이 됨에 반해서 1차 시험은 절대평가, 명가력 없이 3과목의 평균 점수 60점을 기준으로 당락을 결정하는 시험입니다. 그 중에서 민법은 2교시 단일 과목으로 치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설과 회계가 1교시 과목으로서 한꺼번에 진행이 되고 민법은 2교시에서 단일 과목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차 시험에서 너무 많은 인원수가 배출되게 되면 2차 시험에서 합격자 수의 어떤 조절이 힘든 관계로서 1차 시험에서 어느 정도 합격의 인원을 사전에 조절할 필요가 있다. 그럼 그와 같은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과목이 어느 과목이어야 할 것이냐. 그러면 민법은 2교시 단일 과목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1교시에서 한꺼번에 치러지는 시설, 회계보다는 민법에서 어떤 난이도 조절을 통해서 당락의 합격자 수를 조절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편리하겠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21회차, 22회차, 23회차 시험을 봤을 때 상대평가 올해 처음으로 이제 상대평가가 진행됐지만 1교시, 2교시로 나눠서 치는 1차 시험은 22회차, 23회차 두 번이 진행이 됐는데 그와 같아서 제도적으로 출제자들이 민법에서 상대적으로 기존보다 난이도의 조절을 통해서 합격자 수를 조절하고 있었다. 그래서 22회차, 23회차는 3과목 중 2교시 단일 과목으로 치러지는 민법에서 수강생들이 예년보다는 상대적으로 체감적인 어려움을 많이 느꼈고 특히 올해 23회차 시험에서는 역대급적으로 민법에서 어려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특히 채권법 분야는 우리 비전공자들 입장에서는 사전에 준비할 수 없는 어떤 깊은 영역의 주제들을 가지고 문제를 구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 앞으로도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상대적으로 1차 시험에서 너무 많은 인원수가 배출이 된다면 2차 과목에서 합격자 수의 조절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인원수를 조절할 필요가 있고 현실적으로 그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시험은 민법일 가능성이 앞으로도 농후합니다. 그래서 민법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어려운 어떤 논점의 불이탄 문제가 계속적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은 예전에는 아주 실력자분들은 90점 이상의 고득점도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일반적으로는 70점대 이상의 어떤 목표치를 정하면서 상당히 위험한 어떤 목표치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엄청나게 어떤 실력자라도 80점대의 어떤 점수까지는 가능하겠지만 90점 이상의 고득점은 현실적으로 이제는 어려운 시험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제 목표 강의의 점수는 70점을 목표치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능력 있는 분은 여기까지는 가능할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90점 이상의 고득점은 앞으로는 상당히 힘들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좀 본격적으로 강의를 진행하기 전에 민법이라는 과목은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 친족법, 상속법 총 5편으로 민법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시험은 친족 상속법을 제한 나머지 파트에서 진행이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총칙 파트에서 우리 시험의 대부분의 문제인 60%가 출제가 됩니다. 그렇죠? 24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고 물권법과 채권법은 각각 20%. 그래서 물권법에서 8문항, 채권법에서 8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근데 교과서 분량으로 따지면은 총칙은 조문 숫자가 184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물권법과 채권법은 물권법은 185조부터 시작해서 채권법 우리 시험 끝나는 조문이 766조까지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조문이 많은 숫자로 구성되어 있고 교과서 분량으로 따지면 채권법은 그 분량이 총칙 파트보다 한 3배 분량 정도로 구성이 됩니다. 물권법도 총칙보다는 2배 정도의 분량으로 교과서, 대학교 기본서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분량 자체로서는 엄청나게 분량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총칙에서 우리 시험에 대부분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공부 방법론도 우리 출제 경량에 맞춰서 총칙에서의 60%의 노력을 가하고 물권법과 채권법은 20% 각각 노력을 가하는 식으로 공부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합격을 해서는 총칙 파트에서 대부분의 문제를 내가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꼼꼼하게 공부를 진행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고 이 부분은 범위는 넓은데 그 문항수가 작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디에서 출제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총칙과 똑같은 어떤 패턴으로 공부한다면은 그 공부할 분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공부한다 해서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분량을 우리가 일일이 공부하고자 하면 반복 횟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공부를 다 했다도 그 반복 횟수가 줄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시험 장소에서 내 것으로 할 가능성이 그만큼 적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다 그죠? 이 부분은 양은 적지만은 대부분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시간을 해서 반복한다면은 이 부분에 해당하는 문제는 대부분 내 것으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공부할 때는 이 부분은 꼼꼼하게 챙기는 식으로 공부를 함에 반해서 이 부분은 큰 개념 위주로 넓게 공부를 하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최대한 내 것으로 한다면 이 부분은 그냥 소극적인 방어적 방법에서 접근하는 식으로 공부를 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가성비 있게 경제적으로 쉽게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민법을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강의 시간도 총칙에서 출제 문항수에 맞춰 60%의 어떤 시간을 배분한다면 물권법, 채권법 각각 20%의 시간을 배분하는 식으로 강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현실적으로 공부할 때는 그 시간에 맞춰서 노력을 기울이는 식으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기초 강의 시간에서는 본격적인 기본 이론에 앞서서 어떤 강의 목표를 잡고서 우리가 진행을 할 것이냐. 자, 민법뿐만 아니라 모든 법을 배우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전공자가 아닌 담에서는 가장 처음에 부딪히는 문제가 용어가 일상적인 용어하고 생소하기 때문에 힘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서는 그 용어에 대해서 최대한 친숙하는 그 같은 기회를 갖는 시간으로 합니다. 용어가 내 것으로 친숙하게 느껴지면 그 이론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강의를 하면서 어떤 문제를 부딪혔냐면 어떤 분들은 우리 시험이 7월 초에 1차 시험이 치러지는데 5월 달까지도 어떤 용어 자체를 질문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예 준비가 안 된 겁니다. 따라서 그 용어 자체에서 일단 처음에 가장 먼저 용어 자체를 친숙하게 내 것으로 할 수 있다면 그 이론 정석거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용어도 내 것으로 하지 못한 단계에서 그 이론을 내 것으로 하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강의 시간에서 여러분들 큰 어떤 욕심을 내지 마시고 그 용어 자체다. 그 용어가 의미하는 게 어떤 거냐. 그 용어에 친숙해지자. 이 어떤 목표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이 강좌를 진행을 하기를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민법이라는 과목을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민법이라는 어떤 과목은 국내에 존재하는 법들 중에 어떠한 성격의 법을 민법이라 하느냐. 자, 그럼 두 가지 입장에서 민법을 정의를 합니다. 즉, 형식적으로는 민법이라 했을 때는 민법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법전만을 민법이라고 봅니다.
국내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민법이란 타이틀을 달고 있는 법전도 있고, 형법이란 타이틀을 달고 있는 법전도 있고, 상법이란 어떤 제목을 달고 있는 어떤 법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어떤 정의하는 방법은 그 내용이 어떠하냐는 묻지 않습니다. 묻지 않고 그 명칭이 민법으로 되어 있다면, 즉 현행 민법전에 실려 있는 것들이면요, 그 안에 실려 있는 내용이 어떠하냐는 따지지 않고 그 민법전에 실려 있는 것은 다 민법에 속한다, 이렇게 파악하는 방법을 형식적이랍니다. 그래서 현행 민법정은 1118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험은 1조부터 766조까지가 시험 범위예요. 나머지는 친족 상속법은 시험 범위에서 벗어납니다. 근데 반대로 실질적인 개념이라면은 형식하고 반대죠. 따라서 그 법의 명칭, 그 다음에 법의 형식, 이것은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명칭이 민법으로 되어 있던, 농지기억법으로 되어 있던, 형식이 문자로 된 성문의 형식으로 되어 있던, 간섭법 등 불문의 형식으로 되어 있던 명칭, 형식 불문하고 그 법의 내용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분쟁 중 사인들 간의, 그죠? 개개인들 간의 민사적 분쟁을 규율할 목적인 실체법인 일반사법이면 다 민법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방법을 실질 개념이라 합니다. 자, 그럼 실질적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즉 한마디로 민법은 국내에 존재하는 법들 중에서 일반사법에 해당하는 것은 민법이라는 겁니다. 일반사법. 자, 그럼 일반사법이 뭐냐는 겁니다. 먼저 민법은 법 중에서 사법에 해당한다. 사법의 반대가 공법입니다. 공법. 자, 그러면은 국내는 무수한 법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 법을 크게 두 파트로 나눴을 때 사법에 속하는 법들도 있고 공법에 속하는 법들도 있더라. 그래서 민법은 대표적인 사법에 속하는 법이란 겁니다. 즉 사법이란 게 뭐냐? 개인 사자를 썼죠. 즉 사법이란 것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분쟁 중 사인들 간의 어떤 생활을 하다가 일어나는 법적 분쟁을 규율 대상으로 하는 법들을 통틀어서 사법이라 합니다. 사법. 자, 그럼 이 어떤 사인들 간의 어떤 분쟁을 규율 대상으로 하는 사법은 어떤 특색이 있느냐? 좀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가 개개인 간의 어떤 법적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예를 들어 볼게요. 즉 임대차 관계를 하다가 법적 분쟁이 있었다. 매매를 하다가 법적 분쟁이 있었다. 또는 뭐 차량을 운행하다가 접촉사고가 났다. 이 어떤 사인들 간의 어떤 사회생활 와중에 분쟁이 생겼다.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련된 법들을 사법이라 하는데, 이 어떤 사법을 지도하는 이념은 뭐냐? 자, 쉽게 접근해 볼게요. 자, 이 어떤 개개인들 간의 사회생활 와중에 타인과의 관계의 어떤 분쟁이 발발했을 때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분쟁을 매번 재판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느냐? 자, 우리가 일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어떻게 먼저 해결합니까? 어떤 교통사고, 접촉사고가 있었다. 바로 어떤 법적인 재판 절차를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만나서 얼마를 배상하기로 하자고죠. 합의가 되면 그래서 끝나버리죠. 근데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할 겁니다. 이와 같이 사인들 간의 어떤 법적 분쟁을 규율 대상으로 하는 사법은 그 지도 이념이 사적 자치를 지도 이념을 한다. 즉 사적 자치라는 것은 한문 그대로 개인들의 뭐야? 사적인 생활관계는 너희들이 알아서 형성을 해라. 이 같은 사적 자치 원리가 지도 이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사법은 사적 자치를 지도 이념으로 하기 때문에 민법 총칙만 하더라도 조문 숫자가 184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문은 크게 두 가지. 강행법규, 다른 말로 강행교정이라고 합니다. 또는 임의법규, 임의교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조문은 크게 강행법규와 임의법규로 나눠지는데, 민법은
대표적인 사법에 속한다 그러죠. 사법은 사적 자치의 원리가 지배 이념으로 되어 있다. 그럼 민법 조문은 강행법규하고 임의법규 두 가지로 구별될 수가 있는데, 그럼 어느 것이 민법 조문의 원칙이냐는 겁니다. 즉 분쟁이 생겼을 때 그 분쟁은 반드시 재판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화의를 통해서 자주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 게 원칙이죠. 그 민법상의 조문은 임의법규가 원칙이다, 강행법규가 원칙이다. 당연히 임의법규가 원칙이어야 되겠죠. 즉 임의법규란 것은 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가 우선해서 어떤 분쟁의 해결 기준이 되고, 어떤 당사자의 어떤 합의 등 의사가 없을 때만 민법상의 조문이 예외적으로 어떤 분쟁의 해결 기준이 된다 그죠. 이와 같은 성격의 규정을 임의법규라 합니다. 그래서 민법은 사법이고 사적 자치 원리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차에 관한 분쟁이라든지 매매 등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있으면 자기들과 같은 계약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어떤 계약서 등을 작성했죠. 그죠? 분쟁이 있으면 그 계약서 내용이 첫 번째 재판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죠. 없으면 민법상의 조문을 가지고 해결할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의사가 먼저 우선하고 그 의사가 없거나 분명치 아니한 경우만 민법상의 조문이 2차적으로 재판에 기준되는, 즉 임의법규임을 원칙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일정한 조문은 당사자의 의사 불문하고 반드시 국가에서 지키도록 국민에게 강요하는 조문이 있을 수 있다 그죠. 이와 같은 규정을 강행법규라고, 강행법규는 민법은 사법이기 때문에 강행법규는 예외적으로, 즉 당사자의 어떤 자유로운 의사에서 그 적용을 배제하는 게 어떤 공동체 생활의 안정에서 여러모로 적당치 않은 경우에는 그때는 사적 자치를 인정하지 않고 반드시 지켜라, 이런 생각에서 마련된 규정을 강행법규라 합니다. 그래서 강행법규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시험에 필요해서 우리가 그때마다 이 부분은 제가 강조하는 것들은 여러분이 기억을 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민법은 사법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민법사에 우리가 배우는 대부분의 조문은 임의법규적 성질을 가지더라. 자, 그러면 민법은 사법입니다. 근데 사법에 반대되는 법령력을 공법이라 했습니다. 그죠? 공법. 저 공법은 어떠한 법들을 통틀어서 공법이라고 부르느냐? 자, 공법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국가와 국민들 간의 어떤 법적 분쟁을 규율하기 위해서 마련된 법들을 통틀어서 공법이다, 이렇게 묶어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의 헌법 1조에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근데 국민 스스로가 어떤 통치권 등을 직접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대의기관에다가 국가권력 행사를 위임을 합니다. 그때 국가기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공권력을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공법관계는 국가와 국민들 간의 어떤 법적 문제, 즉 국가가 우월적인 권력을 가지고 국민을 대해서 통치권을 행사합니다. 또 불평등 관계를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 근데 어떤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가 권력을 자기 멋대로 행사를 하게 내버려 둔다면 국민들의 어떤 평화로운 국가 생활은 생각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공법을 지배하는 지도 원리는 법치주의 원리가 지배를 합니다. 법치주의 원리. 즉 법치주의라면 국민의 대표가 마련한 법에 따라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행사를 해라. 그래서 이와 같이 국가와 국민들 간의 어떤 법적 분쟁을 규율 대상으로 마련한 이와 같은 법들을 통틀어서 공법. 그 대표적인 공법은 뭐 형법이라든지 각종 행정법,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할 겁니다. 민법은 국내에 존재하는 법들을 두 문구로 묶었을 때 공법이 아닌 개개 인간에서 사회생활 관계에서 일어나는 법적 분쟁을 규율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사법에 속하더라고요. 사법. 즉 민법은 대표적인 사법에 속합니다. 근데 사법은 사법인데 두 번째, 민법은 일반법이란 겁니다. 일반법. 일반법의 반대가 특별법이요. 특별법. 그럼 특별법이 뭐냐가 밝혀지면 당연히 일반법이 어떤 법이냐는 밝혀집니다. 특별법은 다른 말로 개별법이라고도 부릅니다. 일반법은 다른 말로 보통법이라고 합니다.
자, 민법에 대한 대표적인 특별법이 상법입니다. 상법. 자, 상법은 사법인데 뭐요? 특별법이기 때문에 특별사법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겠죠. 자, 그럼 특별법은 어떤 거냐? 대한민국에 일어난 모든 민사적 법률 관계 아니다, 그죠? 민사적 법률 관계 중 특정한 민사적 법률 관계에 한해서만. 그 다음에 모든 국민들이 아니라 뭐요? 그 중에서 일정한 사람에 한해서만. 또는 모든 대한민국의 영역이나 일정한 지역적 한계에 내에서만. 이와 같이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어떤 법들을 특별법이라 합니다. 대표적인 상법은 민사분쟁 중 상사분쟁을 교율 대상으로 합니다. 상사분쟁. 주체는 뭐야? 상인 간의 어떤 일어난 상사분쟁을 교율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마련한 특별법, 민법에 대한 대표적인 특별법이 상법에 해당합니다. 그럼 반대로 일반법은 민사관계라면 뭐야? 그 모든 민사관계.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존재하는 사람이라면 대통령이 됐던 내가 됐던 거죠. 똑같이 어떤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는 똑같이 민법에 해당 조문을 적용받을 수밖에 없다. 그럼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 저기와 같이 어떤 특정한 사항에 한해서만 한정해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두루두루 적용되는 어떤 성격의 법을 일반법이라 합니다. 민법은 대표적인 일반법에 해당한다. 근데 이와 같이 일반법과 특별법을 구별하는 이유는 하나의 어떤 법적 분쟁이 있을 때 일반법도 적용이 가능하고 특별법도 적용이 가능했다면 우리가 이미 고등학교 등 학교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 따라서 먼저 특별법을 가지고 먼저 그 분쟁을 해결하고 특별법이 없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 보충적으로 그때 일반법을 가지고 해결합니다. 그래서 법적 분쟁이 발발했을 때 먼저 그 분쟁이 상사 분쟁이라면 상법을 가지고 분쟁을 해결합니다. 근데 그 분쟁에서 상법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을 가지고 보충적으로 적용을 하더라. 그래서 똑같은 어떤 법적 분쟁이 발발했을 때 먼저 상법이 적용 가능하다면 특별법인 상법을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상법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 그죠? 상법이 없는 경우는 민법을 가지고 적용합니다. 그래서 일반법과 특별법을 구별하는 실익은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민법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쟁을 규율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쟁 중 민사적 분쟁을 규율 대상으로 합니다. 그 민사 분쟁은 쉽게 말하면 재산 관계를 둘러싼 법적 분쟁, 그 다음에 가족 관계를 둘러싸고 있는 법적 분쟁, 이를 통틀어서 민사 분쟁, 민사 관계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자, 우리가 사회생활에서는 재산을 이용창을 사용할 수 없죠. 그래서 어떤 재산의 이용 관계에서 부딪히는 법적 분쟁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를 모든 법을 재산법이라 할 수 있고 민법에서는 다시 물권법과 채권법으로서 나눠서 규율을 합니다. 그래서 물권법에서 우리 시험에 20%, 채권법에서 20% 각각 8문항씩 출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 내가 가족이 현재 누구냐는 모를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가족이 없이 태어날 수는 없죠. 그래서 이 같은 가족관계에서 부딪히는 법적 분쟁을 규율 대상으로 하는 법을 가족법이라는데 다른 말로 신분법이라고 합니다. 친족법과 상속법 두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친족들 간의 어떤 법적 분쟁을 규율 대상으로 하는 법을 친족법, 일정한 자가 사망했을 때 그 자의 모든 재산상의 권리의무를 일정한 친족적 지위에 있는 자가 상속을 하죠. 이 같은 상속 관계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규율 대상한 법을 상속법이라 합니다. 그래서 민법 4편, 5편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민법 2편은 물권법, 3편이 채권법, 4편이 채권법, 친족법, 5편이 상속법, 이와 같이 5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친족법과 상속법을 다른 말로 합쳐서 가족법 또는 신분법이라 할 수 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배우는 민법 총칙은 이와 같은 제3법과 신분법을 배우기 전에 양자의 공통적인 원리 원칙을 미리 뽑아서 배우는 법을 민법 총칙이라 합니다, 총칙.
그래서 총칙이 1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법은 총 5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 시험은 총칙에서 60%, 물건, 채권에서 각각 20%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민법이란 과목은 형식적으로 접근하면 국내에 존재하는 법들 중에서 그 명칭이 민법으로 된, 즉 유일하죠. 민법 전에 실려 있는 것만을 민법으로 파악을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파악했을 때는 명칭이냐 형식, 즉 명칭이 민법으로 되어 있던 농지개혁법으로 되어 있던 명칭 따지지 않고 형식이 문자로 된 성문의 형식으로 되어 있던 간섭법 등 불문의 형식으로 되어 있던 불문하고, 그 법의 내용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분쟁 중 개개인 등 간의 민사 분쟁을 규율 대상으로 하는 사법 중 일반 사법에 해당한다면 다 민법에 속한다. 이를 실질적 개념이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형식이란 단어의 의미, 실질이란 단어의 의미 정도는 여러분들이 피부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공부 대상으로 삼는 것은 실질적 민법에 해당합니다. 다만 대부분은 민법전에 실려 있는 내용들만을 우리 출제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민법의 법원이란 제목으로 갑니다. 자, 민법 제1장 통칙에서는 우리가 기본 이론 시간에는 그와 같은 방법론으로 제가 수업을 할 건데, 통칙 파트에서는 어떤 파트가 출제가 되고 매번 어떤 형식으로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몇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느냐, 항상 A급, B급, C급으로 제가 어떤 강도를 여러분들에게 미리 소개를 하면서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자, 통칙 파트에서는 민법 총칙 중에서도 한 문제에서 세 문제까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민법의 법원은 거의 매번 출제가 됩니다. 민법의 법원이 뭐냐는 겁니다. 법원. 자, 우리가 처음에 공부를 할 때 힘든 점이 용어가 내가 알고 있는 의미하고 다르다, 그죠? 그래서 법원에 했을 때 우리가 이 원자를 쓰게 되면은 서초동에 있는 건물, 큰 건물을 떠올립니다. 서울지방법원 또는 고등법원을 떠올리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법은 이 법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배우고자 하는 법원은 그 법원이 아닌 근원 원자를 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법원은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쉽게 말하면 민법은 모든 분쟁이 아니라 민사 분쟁을 규율 대상으로 한다 했습니다. 자, 분쟁이 생겼으면 최종적으로 어디에 쫓아가야 되죠? 법원을 찾아가야 되죠. 재판부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때 그 민사 분쟁이 A 판사에게 배당이 되었습니다. 그럼 판사가 사인들 간의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사 분쟁이니까 어떤 법을 가지고요? 민법을 가지고 재판을 해야 되겠죠. 그때 이 같은 재판의 기준에 대한 민법은 어떤 것이 있느냐, 이를 민법의 법원이라 합니다. 자, 보세요. 자, 민법의 법원이란, 민법은 모든 분쟁이 아닌 개개인들 간의 민사 분쟁을 규율 대상으로 하죠. 그때 그 민사 분쟁이 생겼을 때 그 민사 분쟁의 해결 기준이 된 실질적 민법은 어떠한 것이 있느냐. 즉 다른 말로 그 같은 실질적 민법은 어떠한 형식으로 존재하고 있느냐. 즉 실질적 민법의 존재 형식 또는 그 실질적 민법을 내가 어떠한 근거를 통해서 인식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설명합니다. 즉 학자들이 괜히 어렵게 설명하는데 쉽게 말하면 사인들 간의 민사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민법에, 즉 이때 민법은 실질적 민법을 의미하기 때문에 실질적 민법에는 어떠한 것이 있느냐, 그죠? 따라서 문자로 된 성문법과 문자로 이루어지지 않는 간섭법 등 불문법의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이에 와서 민법 1조는 어떻게 법원을 정의를 하고 있느냐. 자, 앞으로 법조문을 봤을 때 1조는 순서입니다. 순서. 1조라는 제목하에 뭐요? 가로 부분이 그 해당 법조문의 제목이요. 즉 법원이란 제목하에 민사에 관해서, 이때 민사라면 민사 분쟁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민사 분쟁이 있으면 첫 번째,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법률에 따라서 분쟁을 해결하고, 법률이 없으면 두 번째 뭐죠? 간섭법에 따라서 해결하고, 최종적으로 간섭법도 없으면
조리에 따라서. 자, 그러면 1조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게 첫 번째, 내가 A 판사였을 때 사인들의 분쟁, 민사 분쟁이 나에게 배당이 되었을 때 첫 번째는 뭘 가지고요? 법률을 가지고 분쟁을 재판을 하고, 근데 법률이 존재치 않으면 두 번째, 간섭법을 가지고 분쟁을 해결하고, 간섭법도 없으면 마지막에 조리에 따라서, 그죠? 그래서 2번 민법의 부분. 그래서 1조는 민사적 법률 관계에 해결 기준 법원의 종류 세 가지가 있죠. 법률, 간섭법, 조리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먼저 내가 A 판사라면은 그 세 가지 법률, 간섭법, 조리를 아무런 순서 제한 없이 아무거나 가지고 재판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순서가 정해져 있다, 그죠? 즉 먼저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간섭법이 하고, 반대로 해석하면은 법률에 규정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법률에 따라서 분쟁을 해결하고, 법률이 없을 때 두 번째 간섭법에 따라서, 간섭법도 없으면 최종적으로 뭐요? 조리에 따라서. 그래서 법원의 종류와 법원의 간의 적용 순서를 규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적용 순서와 관련해서는 우리는 1조에 뭐요? 민사 법원은 세 가지 종류가 있죠. 법률, 간섭법, 조리가 있는데 이것을 크게 두 가지로, 법률은 민법 1조를 보듯이 문자로 되어 있죠. 이와 같은 법을 뭐요? 성문법이랍니다. 성문법. 근데 간섭법과 조리는 문자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다, 그죠? 이와 같은 법을 불문법이라 합니다. 불문법. 자, 그럼 민법 1조에 민사법원의 종류는 크게 성문법인 법률과 불문법인 간섭법, 조리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그와 같은 적용 순서와 그래서 우리 민법 1조에는 먼저 성문법인 법률을 가지고 먼저 분쟁을 해결해라. 그런데 여하튼 성문법인 법률이 없다면 두 번째 뭐예요? 불문법을 가지고 해결해라. 이와 같은 입법주의를 성문법주의 국가라 합니다. 성문법주의 국가. 그래서 1조에 하면 민사법원의 종류와 그 법원 간의 적용 순서를 규정을 하고 있고, 그 적용 순서와 그래서 우리 법은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음이 1조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참고본 용어 정리로 갑니다. 먼저 유추해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많이 쓸 겁니다. 유추라는 게 어떤 의미냐? 법조문을 국가에서 분쟁을 대입해서 법조문을 마련합니다. 근데 그 당의 법 분쟁을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문 자체가 존재치 아니할 수 있다. 우리는 성문법주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상 가능한 모든 어떤 법적 분쟁을 대상으로 일일이 조문을 빠짐없이 다 국회에서 마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분쟁은 있었는데 이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률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 이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직접적으로 분쟁을 해야 하는 규정은 없지만 비슷한 사항을 뭐요? 규율하는 법률 조항이 있을 때 그 비슷한 사항이라는 법률 조항을 당의 사항에다 끌어와서 그 분쟁을 해결하는 어떤 해석을 유추해석이라 합니다. 유추해석. 수업 시간에 제가 유추라는 단어를 쓸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요겁니다. 즉, 사단. 우리가 법인 파트에서 배웁니다. 사단에는 일정한 요건 절차에 따라서 설립 등기까지 된 사단을 사단법인이라 합니다. 사단법인. 이 같은 사단법인에 대해서는 분쟁을 해결해서 조문이 많은 숫자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사단인데 아직까지 설립 등기를 하지 못해서 아직까지 법인격, 즉 권리 능력을 취득하지 못한 어떤 여하튼 비법인 사단이 우리 사회에서 실제적으로 많이 존재하고 있다. 근데 이 같은 비법인 사단에 관한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사단의 점에서 양자가 실체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사단법인에 관해서 규정되어 있는 조문은 뭐예요? 가능한 한도 내에서 비법인 사단의 분쟁에 대해서 끌어다 써서 해결합니다. 이를 유추, 대표적인 유추 해석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법조문을 보다 보면 선의, 악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할 겁니다. 자, 일단 첫째 시간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단어 중 이 같은 선의 악의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철저히 내 것으로 하셔야 돼요. 자, 선의 악의라는 단어는 한문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의 의미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선양은 착할 선자를 씁니다. 뜻자. 그럼 한문 그대로 직역하면 착한 생각, 그죠? 그런데 전혀 달라요. 선이란 것은 일정한 사항을 내가 현재 모르고 있다는 심리적 상태를 선이라 하고, 반대로 악이라면 뭐예요? 일정한 사회 상태를 알고 있는 심리적 상태를 악이라 합니다. 근데 민법은 일정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자는 부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민법은 당사자가 당의 사항을 대해서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에 따라서 당사자의 행위의 법적 효력의 효과를 달리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의자는 보호합니다. 일정한 사실을 모르고서 그와 같은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자를 보호했죠. 근데 일정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행위를 했을 때는 보호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선의 악의에 따라서 보호 정도를 달리합니다. 자, 그래서 그 해당 파트에서는 우리는 어디까지가 당사자가 보호될 수가 있느냐, 선의 악의에 따라서 보호 범위를 달리하는 것들을 우리가 수업 시간에 계속 우리가 연습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선의 악의를 표현할 때는 한문 그대로 우리가 법조문을 보게 되면 선이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악이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다시 우리말로 풀어서 어떤 법조문은 악이 대신에 뭐야? 일정한 사항을 알았거나 이렇게 우리말로 풀어서 서술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선의를 뭐야? 알 수 있었을 경우로 이렇게 녹여서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일정한 사항을 알았다는 것은 뭐예요? 현재 행위자가 일정한 사항을 알고 있다는 거죠. 즉, 악의를 의미합니다. 근데 알 수 있었다. 알 수 있었다는 건 어떤 겁니까? 지금 한문 글자 그대로 보면 현재 행위자가 알 수 있었다는 것은 현재 상태에서는 그 사항을 안답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죠. 모르지만 현재는 일단은 행위자는 선입니다. 선의인데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자신의 어떤 직업, 사회적 지덕에 비춰서 조금만 거래상 요구되는 어떤 주의를 했다면 그 사항을 알 수 있었다. 즉 법적으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위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줄여서 가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현재 일정한 사항을 몰랐지만 모름에 대해서 행위자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를 알 수 있었다. 한문으로 짧게 표현하면 가실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행위자를 어디까지 보호를 할 것이냐. 일반적으로 선의자는 보호하고 악의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조문은 뭐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풀어서 알았거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연히 악의자는 보호를 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알 수 있었다는 것은 일단은 선이지만 이자가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충분히 그 사항을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같은 가실 있는 행위자를 어디까지 보호를 할 것이냐. 자, 민법은 일반적으로 악의하고 가실은 거의 동일하게 취급을 합니다. 즉 형법적으로는 고의범과 가실범의 형량은 엄청나게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가실범은 예외적으로 어떤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만 가실범을 처벌하고 있고 대부분은 고의범까지만 처벌하고 가실범은 무죄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근데 민사적 법률 관계에서는 몰랐지만 자기가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알 수 있었던 가실행은 일반적으로 악의자하고 동일하게 취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그 취급의 범위를 달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주의를 해서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제3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제3자. 제3자는 어떤 의미냐? 즉 갑을 간에 토지 매매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토지를 매도하는 갑을 뭐예요? 매도인을 매수인하고 하면 되겠죠. 즉 이런 자들을 매매 계약의 당사자를 합니다. 이자는 뭐예요? 제3자입니다. 즉 법률관계의 당사자와 이자가 사망했을 때 이자의 질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상속인 등을 제한 나머지 자를 제3자라 합니다. 제3자. 그래서 이 같은 제3자가 즉 갑을 간의 토지 매매가 예를 들면 있었지만 그 매매 효력이 불완전한 무효 또는 취소 등의 사유가 존재한다.
근데 A가 이와 같은 가벌간의 매매에 이와 같은 무효 취소 사유가 있음을 모르고 다시 얼로부터 뭐요? 그 토지를 전매로 취득한 경우 이자를 어디까지 보호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었을 때 제3자가 어디까지 보호될 수가 있느냐, 그때마다 법률 관계마다 중요한 경우는 이자가 선이자냐 악이자냐. 일반적으로 선이자라면 보호가 되고 악이자라면 보호가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보호 범위가 그때마다 중요한 파트에서는 그 범위를 달리합니다. 즉 제3자라 하면은 매매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을 매매 계약의 당사자라고, 그 다음에 일방이 사망했을 때 그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상속인 등은 당연히 니꼬르 개념이죠. 그래서 제3자라면 그와 같은 당사자와 포괄 승계를 지한 나머지 자를 제3자라 합니다. 그래서 제3자가 어떤 당사자의 법률 관계를 토대로 일정한 법적인 이해관계를 맺었을 때 어디까지 보호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항하지 못한다. 오늘 어떤 의미냐? 즉, 가벌간에 토지 매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가벌간에 토지 매매가 있었지만 그 매매에 무효,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 근데 문제는 을이 자기 것이냥 제3자인 병에 다시 매도했을 때 이 제3자가 어디까지 보호가 될 것이냐, 그래서 대항하지 못한다, 이 같은 우리가 조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풀면 주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즉 가벌간에는 그 매매가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있더라도, 예를 들면 이자가 뭐요? 그에 대해서 모르는 선의자라면은 법에서 자기들 간에 당사자 간에는 무효지만 그 무효를 제3자에게는 주장하지 못한다. 그럼 제3자에 대한 관계는 유효한 걸로 취급돼서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둡니다. 즉 일정한 경우요, 이 같은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당사자는 그 법률 행위의 효력이 무효 취소 사유가 있더라도 이 같은 무효 취소를 제3자에게는 다투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한다. 자, 우리가 그때 민법 총지에서 107조 이하에서 쭉 볼 겁니다. 그때 보겠지만 107조 비진입 표시, 108조 허위 표시, 109조 착오, 110조 사기 강박, 이와 같은 비진입 표시, 허위 표시 등이 있으면 일정한 요건에서 그 당내 당사자의 매매 등의 법률과 무효 또는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당사자는 그 매매가 있었지만 그 매매가 무효 또는 취소가 될 수 있지만 제3자가 보호를 해서 그 무효 취소는 일정한 요건에서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다투지 못한다, 이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초 강의 첫 번째 시간에서는 우리가 민법의 의의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민법을 정의했을 때하고 형식적으로 민법을 정의했을 때 그 느낌을 받습니다. 즉 형식적으로 민법을 정했을 때는 민법이란 것은 명칭이 민법으로 된 현행 민법전에 실려 있는 것만을 민법이라고 봄에 반해서 실질적으로 정했을 때는 명칭 형식 불문하고 그 법의 내용이 사회에서 일어난 사인단의 민사분쟁을 규율하는 어떤 일반 사법적 내용을 담고 있다면 농지개혁법으로 되어 있던 민법전에 실려있던 다 민법으로 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민법의 법은 우리 시험은 거의 매번 출제가 됩니다. 이때 민법의 법의라는 것은 사회에서 어떤 사인들과의 민사분쟁이 생겼을 때 그 민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민법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이를 민법의 법의랍니다. 이와 같아서 민법 1조에서 민사에서 법률의 규정이 있으면 먼저 법률에 따라서 해결하고, 법률이 없으면 두 번째 간섭법에 따라서, 간섭법도 없으면 최종적으로 조리에 따라서. 그래서 민사분쟁의 기준과에서는 1조에서는 뭐요? 법원의 종류와 법원의 종류 세 가지가 있죠. 법률, 간섭법, 조리. 그 다음에 그 법원들 간의 적용 순서를 규정하고, 적용 순서와 관련해서는 성문법을 먼저 적용하고 성문법이 없을 때 보충적으로 불문법인 간섭법 등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어떤 성문법주의가 우리 민법의 입장이다, 이런 것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 용어 정리와 관련해서 유추라는 것은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법조문을 찾아보니까 그 분쟁을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규율하는 규정이 존재치 않을 때 유사한 어떤 법적 분쟁을 규율하는 법률 조항이 있을 때 이를 당의 분쟁에서 끌어서서 해결하는 이와 같은 해석을 유추 해석이라고, 대표적인 게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권리 능력 없는 사당, 다른 말로 법인격 없는 사당의 분쟁의 해결 기준으로 우리가 끌어서서 해결하는 것을 유추 해석이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선의 악의. 자, 선의라는 것은 일정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어떤 심리적 상태를 선의라고, 반대로 악이라는 것은 일정한 사실을 행위자가 알고 있다는 심리적 상태를 악이라 합니다. 자, 민법은 일정한 사실을 모르는 선의자를 보호해야 되죠. 알고 있는 자를 보호를 할 필요가 없다, 그죠? 그래서 민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선의냐 악이냐에 따라서 그 보호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법조문을 보면은 선의 악의를 한문 그대로 선의 악의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이를 우리말로 풀어서 일정한 사실을 행위자가 알았거나, 알았다는 것은 악의를 의미하죠. 그 다음에 알 수 있었다. 알 수 있다는 것은 현재 행위자가 그 사실을 몰랐다는 거다, 그죠? 다만 행위자의 직업 등에 비춰서 거래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했다면 충분히 알 수 있다. 즉 몰랐지만 모름에 있어서 잘못이 있는 경우, 가시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민법은 악의와 가시를 일단 동일하게 취급하는 게 원칙이지만, 일정한 경우는 선의이기만 하면 가시는 문제 삼지 아니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그 범위를 달리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 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3자라면은 법률관계 당사자와 그 성견을 제한 나머지 자를 제3자라 합니다. 즉 매매에 있어서 당사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죠. 그때 나머지를 제3자로 한다, 그죠? 그래서 제3자의 보호와 관련해서 일정한 경우에 대항하지 못한다 같은 조문이 있습니다. 즉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은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 매매 등의 일정한 법이 정하는 사유에 하자가 있어서 그 매매에 따른 법률효과가 무효 또는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제3자를 부하기 위해서 그 무효 또는 취소는 제3자에게는 주장하지 못한다. 즉 다른 말로 제3자에 대한 것은 뭐요? 유효한 것으로 취급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107조 이하 110조까지가 대표적인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비진입 표시, 허위 표시, 착오, 사기, 강박 등의 경우에 일정한 요건이 구비되면 당사자 간의 매매 등 법률행위의 효과는 무효 취소가 되지만 제3자를 포함해서 제3자에게는 무효 취소로 대항하지 못한다. 이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째 시간에는 민법의 의의와 그다음에 민법의 법은 그와 관련 기초 용어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계속해서 똑같은 요령으로 진행을 합니다.